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22대 총선이 내일로 꼭 5달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뉴스 공감도 총선을 맞아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총선 출마자를 미리 만나보고 검증해보는 국민 면접. 세 번째 면접자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네. 사전에 미리 받은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박수현, 나이 64년생,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수 초선, 지역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종교 천주교, MBTI ENFJ, 이상 끝. 그동안 맡아오신 직책들 제가 쭉 보니까 네. 홍보와 소통 업무를 그동안 유독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짧은 정치 인생 중에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저를 뭐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렇게 기사도 쓰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청와대 마지막 국민소통수석, 지금 뭐 홍보수석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꿨던데 그또 대변인이라고 친다면 대변인만 뭐 7번을 한 셈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 때 3년을 대변인을 했으니까 원내대변인 한 번, 다음에 당대변인, 그다음에 다시 원내대변인을 했고요. 뭐 그러다 청와대 대변인 거쳐서 이제 국민소통수석까지 했는데 모두 7번 대변인을 한 건데 아마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본인한테 이렇게 업무가 자주 오는 배경? 우선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면 뭐 당에서는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변인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자님들이 임기가 끝났는데 박수현을 좀 당 대변인으로 써주세요. 또 다시 원내 대변인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당 대표와 원내 대표께 아마 요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대표님한테. 그래서 어쩌면 저 기자들에게 그렇게 로비를 잘해서 로비로 그렇게 하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언론인들이 저를 좀 이렇게 뭐 선호한다라고 할까 하는 이유는 뭐 최선을 다했죠. 제가 사실은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이면 훨씬 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비언론인 출신이 대변인을 하면 우선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고 기자님들을 사실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기자님들 전화를 잘 받고 콜백을 잘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자님들이 쓴 기사를 굉장히 존중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팩트가 숫자가 틀린 거 이외에는 아무리 불리한 기사를 쓰더라도 이것 좀 이렇게 바꿔달라든가 내려달라든가 뭐 이런 요청을 일체 해본 바가 없습니다. 7번이나 하셨을 정도로 정말 많이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계셨을 때도 기자들 살뜰하게 챙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대변인 또 국민소통수석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꼽으신다면 언제가 생각나세요? 뭐 하도 많아서 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그 1호기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해외 순방을 나갈 때 이 비행기 날개 끝에 보니까 태극 마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지금도 뭐 소름이 조금 돋는 느낌인데 그때 소름이 탁 돋으면서 내가 탄 비행기가 일반 비행기가 아니고 저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행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굉장히 그 감격스럽게 또 책임감 있게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1호기 끝에 달린 태극기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또 의외기도 합니다. 다른 뭐 정상회담들이야 하도 여러 번 배석을 해보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들이 다 비슷한데 그것과는 색다른 차원의 그런 느낌,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느낌,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감동스럽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또 저희가 평화방송이다 보니까 이력서 중에 눈에 띄는 부분 천주교 신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토니오님이신데 청와대에 계실 때 가톨릭 교회 회장, 청가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 직원들 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 걸어서 견진교리 받으라고 하셨다고. 이게 두 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에 제가 청와대
대변을 출근하자마자 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신자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가 바뀌면 청와대 내 신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신부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교회가 계속 요청을 해서 예. 요청을 해야 한 6개월 정도 구성하는데 걸린다고 그랬는데 처음 2017년에 청가회를 구성할 때 제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신자들을 찾아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구성을 했거든요. 초스피드로. 네, 그래서 그때 신부님께서 첫 미사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경험한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나갔다가 이제 다시 국민소통수석이 되어서 다시 복귀를 했지 다시 않습니까? 오셨죠? 예,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신앙들이 좀 깊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70명 정도의 우리 교우들이 있었거든. 제가 네. 첫 대변인 때 찾아놓은 분들이. 또 열심히 한다 소리도 들었고요. 근데 그중에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이분들이 견진성사를 받았을까라고 해보니까 30분이 안 받았더라고요. 꽤 많은 숫자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대개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체로 공무원이 되고 고위공무원까지 워낙 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탁 걸어서 네. 오늘 제가 수석비서관으로서 전화한 게 아니고 네. 청가회 회장으로 전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못 받겠다는 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요. 그 30분이 100% 전부 다 견진받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교리를 받으려면 자기 교적 본당에 가서 뛰어와야 그 신부님께 돼요. 확인서를 받아와야 예.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었는데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 뭐 부산, 목포까지 가서 다 받아왔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30명이 이제 교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님, 이 30명이 다 견진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20명만 꼭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참 열심히 드렸어요. 예. 그런데 21명이 견진을 받게 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 대통령님 해외 순방 선발대로 미리 나가는 바람에 견진을 못 받아서 제 기도대로 한 명까지 깎아주셔가지고 20명이 정확하게 견진을 받았어요.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신 거네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아니 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천주교 신자시니까 문 대통령의 프란치스코 교황 아련할 때도 수행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교황님을 2번 아련했는데요. 예. 2014년에 방한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때. 아니 그때가 아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2016년에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을 아련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번 다 우리 국회 내에 일치를 위한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포콜라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정치 포럼을 하는데 그 정치 포럼 구성원들과 함께 로마에 가서 교황님께서 흔쾌히 아련을 허락해 주셔서 2016년과 2019년 두 번을 아련한 적이 있는데 그때 14년에 이제 다녀가신 뒤에 이제 갔기 때문에 제가 교황님과 악수를 할 때 무슨 인사를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같이 가신 분에게 라틴어로 네. 이렇게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외워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황님께서 방문해 주셨던 대한민국 순교자의 땅 대전교구에서 왔습니다. 우리 대전교구 교우들은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꽤 긴 문장을 라틴어로. 깜짝 놀라시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예.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죠. 그러셨군요.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재임 시절에 또 교황이 문 대통령 만났을 때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방북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이 남북 관계에 이렇게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꽉 닫힌 마음들을 잘 이렇게 풀어주시고 평화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고 또 저희가 밤 9시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 믿고요. 반드시 또 그렇게 평화의 가교 역할을 교황님께 해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대북 정책 기조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네.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보는 우선 우리 힘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예. 그리고 상대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평화의 길로 나오도록 상대의 생각을 관리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국방비의 증가율이나 그다음에 국방비 중에서도 아주 그 전략적인 그 신무기 이런 네. 것들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비용 그런 데 투자한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놀랍게도 국방비와 지금 얘기한 그 핵심 비용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예. 보수 정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로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수 정부는 들어서면 늘 진보 정부는 그런 국방 안보에 약해 그런 걸 등한시해 이런 프레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예산 투입의 숫자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힘을 기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혀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역대 가장 많은 국방비와 그런 전력 방위력 증강비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투입했고요.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더 차이를 벌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말에 일본을 그 어깨를 나란히 한 세계 6대 군사강국 반열까지 오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과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제안들을 계속했고 북한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비핵화에 나오도록 그런 일을 동시에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그런 또 힘만 강조하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뭐 말만큼 하지도 않으면서 예. 네, 그런 이제 말만 강조하는 이런 것인데 그런 측면들을 저는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보수는 그런 가치관들을 좀 가지고 왔지만 진보가 가진 그런 균형의 가치관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 굉장히 실효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정부의 프레임이 좀 있다고 그런 지적도 예.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박수현이라는 타이틀도 있으세요. 네. 청와대 참모진이셨을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가로 그때 이름을 올리셨었는데 근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재산 신고에서 28억 원을 누락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단순 실수다. 징계 대상까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28억을 누락하고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개 이제 이 문제를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실수를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국민께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내지는 또 이렇습니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일인데 그거를 가서 전혀 뭐 다른 이유로 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자신이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죠. 네. 그건 좀 저는 굉장히 좀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민주당 소속이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솔직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르고 그럴까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국민면접 세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셨나 보니까 보좌관 출신이세요. 예, 보좌관을 아주 짧게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건 인연 따라서 이제 잠깐 뭐 도와드린 예. 경험이 있고 그렇다고 뭐 그걸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대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죠. 개인적 인연에 따라서 뭐 도와드릴 분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어떤 길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많은 경험을 쌓는데 네. 중요한 어떤 기반이 정치적 자산이 됐던 건 틀림없죠. 예. 네. 지역구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신데 공주가 고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주 자랑 어떤 거 꼽아주시겠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에 그렇게 문화유산 도시로 등재가 된 이후로 뭐 관광객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올해 그 백제문화제를 이제 공주와 부여해서 똑같이 하는데 이제 개막식은 이제 공주에서 크게 하고 네. 물론 부여에서도 개막식을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공주 개막식에도 오셨죠. 네. 폐막식은 부여에서 크게 하고 이럴 것인데 공주 기준으로만 봐서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약 한 뭐 300만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과거에 한 100만 시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공주를 오면 하여튼 어디든지 친 문 밖에만 나가면 백제의 왕도 수도였기 때문에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역사의 향기가
그야말로 코끝을 스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역사의 향기가 정말 나는 그런 도시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외지 사람들은 공주나 부여에 오면 또 청양은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예. 공주, 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둔 것이 무척 행복합니다. 네, 네. 저는 공주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밤은 뭐 전국적으로 약 17% 정도의 생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부여와 청양의 밤이 사실은 공주밤과 그런 품질과 이런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생산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뭐 이런 밤의 그렇습니다. 질에 있어서는 다 좋은가 보네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근이 촬영산맥의 끝자락 네. 밤이 좋은 품질을 갖도록 하는데 적당한 어떤 토질과 기후를 그게 딱 갖고 있기 맞는 때문에 거군요. 딱 맞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0대 21대를 내리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좀 힘드셨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싶기도 한데. 저는 이게 선거구가요. 19대 때는 공주시와 부여청양의 선거구가 분리돼 있었는데 예. 제가 19대 때 이제 공주시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20대에 이 부여청양의 인구가 줄어서 어딘가 합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주하고 합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20대 21대는 공주 부여청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구가 됐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예. 정치적 그 근간이기 자산이 때문에 있는 굉장히 뭐 곳이죠. 보수적이고요. 네.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정당은 아예 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공주에서 19대 국회의원의 민주당으로 당선된 게 아마 소선거구 하에서는 뭐 그야말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해방 이후에 첫 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정도로. 한 10년 걸려서 그렇게 자갈밭을 하여튼 옥토로 예. 만든 거죠. 그런데 부여청양은 공주보다 더 보수적인 지역을 이제 받았으니 예. 이건 뭐 낙선하는 건 분명하죠. 쉽지 않은 선거였다. 그래 낙선은 예상을 했고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 이렇게 힘든 지역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은 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걸리겠지만 10년 동안 네. 이 지역을 열심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꼭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약속드렸고 네. 10년 동안 절대 지치지 않겠습니다. 떨어져도. 그래서 2번 떨어졌는데 말씀대로요. 정당 지지율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21대 2번 우리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의원님에게 지기는 했지만 네. 3% 2% 차이로 졌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의미를 네. 두시는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러면 같은 지역으로 출마를 또 하시려고 아마 그렇게 예상이 하시는 되고 거고요.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고요.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지역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새벽 4시면 뭐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나름대로 일정을 가지고 뛰는데요. 4시부터요.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행복한 거는 새벽 미사에 가서 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니다 성당에 있으면 잠깐 들어가 성체조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여튼 저한테는 휴식 시간입니다. 짬짬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혁신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좀 혁신이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국민의힘보다 앞서 혁신위원회 활동을 했죠. 김은경 혁신위. 그러나 많은 그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혁신위 활동을 접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국민의힘 혁신위가 돋보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혁신이든 간에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안건 1호, 혁신 안건 1호로 낸 것이 뭐 중진,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이 사람들 불출마나 험지 출마 예. 했는데 아직 선언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그것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인기도 있고 신선하다. 그런데 아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국민께 처음에는 기대했던 국민께 오히려 실망을 더 드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든 국민께 기대를 드렸던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은 반드시 절반이라도 실천을 통해서 국민께 절반이라도 기쁨과 믿음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천이 중요하다. 예, 국민의힘의 혁신안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그중에 기준을 민주당에 적용해 본다면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실천을 하고 성공한다면 예. 민주당도 민주당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한 혁신안들을 실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좀 앞서서 잘하면 그것을 경쟁 상대로 해서 같이 잘하는 쪽으로 자꾸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 정당은 아까 이제 뭐 무당층 비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대 정당이 서로 못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부끄럽고 국민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이 꼭 그 국민의 기대대로 성공을 해서 민주당도 거기에 더 따라가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갖고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험지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은 또 정치인 중에서도 정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범 아니겠습니까? 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뭐 철학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선수범의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그 지도자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 희생하지 않고 비신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혁신위가 성공하면 할수록 네. 민주당은 더 강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더 큰 희생을 통한 혁신의 모습을 요구받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앞에 서 있는 당 대표에게 그런 어떤 요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당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조홍천, 이원욱 의원의 경우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만난 사실을 아예 시인하기도 했거든요.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 또 신당 합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해왔던 사람들은 이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알고 그다음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담보가 되어야 그 정당이 살아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분들은 우리 당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다. 친명일색이고 뭐 이런 강성 지지자 둘러싸였다. 이걸 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문자 폭탄을 한 막 수천 통을 받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유권자를 탓하겠습니까? 당원을 탓하고. 예를 들어 그 정도 정치인이 됐으면 당원의 비판이나 뭐 이런 어떤 강성 지지층의 뭐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꼭 규정할 수도 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양한 목소리 당신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듯이 당원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숙명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을 사랑해왔던 민주당의 가치에 동의하고 진보의 가치에 동의해와서 학생운동부터 해왔던 뭐 그런 어떤 분도 계신데 이러한 어떤 평생의 길이 그런 당내의 약간 다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방향이 꺾이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명계 의원들이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만났습니다. 뭐 얼싸안기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거 출마할 결심을 한 게 아니냐 분석이 많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없습니다.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제가 조국 전 장관의 품성, 인격, 뭐 말 이런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본인도 요즘 자기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만큼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신도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다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정치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하는 각별한 그 미안함과 애정을 나타내신 적은 있지만 어제 그 평산에 가서 조국 전 장관을 와락 이렇게 안아줬다는 표현을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했던데 그것이 꼭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응원하거나라고 하는 뭐 이런 뜻으로까지 읽을 수는 없다. 누구든지 평산 책방에 가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자하게 환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출마와 또 신당 여부는 또 별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신당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흩어진 친문 세력들을 모아서 친문 세력이 신당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라시는 정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크지 않다고는 보고 네.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 뭐 출마한다 이런 건 아직은 생각해 볼 수는 없고요. 예. 뭐 본인께서 어쨌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저는 국민의 심판을 직접 한번 받아보는 것. 네.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실 처음에 혐의를 받았던 것이 사모펀드 아니었습니까? 네. 얼마나 세상에 난리가 났었습니까? 언론이.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어떤 걸로 기소가 됐죠? 사모펀드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이 이야기하는 검찰권의 오남용, 네. 남용 이런 것들로 인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검국이 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총선에 나간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이 검찰공화국이 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도 책임을 느끼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글을 엊그제 뭐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저는 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 또 금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선으로 만났습니다. 네네. 우리 신당 창당을 하고 있거나 신당 창당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 더 주목이 갔는데 김 전 위원장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 함께할 수밖에 없다.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준석, 금태섭 두 사람이 협업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은 신당 창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당 창당의 현 상황이 얼마나 순조로울 것이냐 얼마나 또는 어려울 것이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협업이 가능한 그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김종인 전 그 대표님의 비서실장을 지냈어요. 민주당의 저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김종인 대표님과 연락도 드리고 뵙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도 배웠어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님은 그런 겁니다. 무슨 뭐 이준석이나 금태섭 이런 분들을 어떻게 부추겨 가지고 뭐 신당을 하나 만들어 보라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의 평생 철학인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실천하게 해줄 것인가 누가 잘 실현할 것인가 밖에 목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도 그렇게 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는 강한 배신감을 가지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정파를 떠나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농담처럼 하는 게 김종인 대표를 뭐에 비교해보라고 하면 공자님의 비유를 하는데 때로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현자들이 자기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게 해줄 군주 주군을 찾아서 주유천하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혹자들은 또 일각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노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자기 자신의 그 필생 철학인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할 그럴 정치 기반 뭐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런 제3지대 빅텐트가 생긴다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선거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의 지지가 강고한 곳에서는 민주당에 더 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당의 유불리를 전국을 똑같이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분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인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 쪽에 민주당의 표심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 면접 코너 출연하시는 분들 공통 질문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아주 높아서 또 무당층 비율도 높아서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스스로에게 하시는 다짐이나 약속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혹시 당선이 된다면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장 비서실장,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을 했기 때문에 농담으로 한 3선 대우 해줄게 그러세요. 그런데 하여튼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여야 협상의 책임들을 맡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재선 때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싸우고 경쟁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고 경쟁한다고 내가 10가지 중에 10개를 다 가질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제가 저만 100%다 옳은가요? 상대방이 50% 옳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 50%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여야 협상, 예를 들어 상임위 간사를 한다든가 예.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래, 너네들이 하는 말도 절반 보자. 예.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도 절반 들어줘. 존중하는 마음 예. 가지시겠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국회가 끝나면 국회 안에서 경쟁하다가도 나가서 손붙잡고 소주 먹으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고 예. 그래 결과적으로는 내 것만 다라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신 것도 그 다음 것도 절반. 뭐 그렇게 해서 서로를 좀 존중하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갈수록 이게 자꾸 양극화돼 극단화되니까요. 네. 그것은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양쪽 다 너무 강고한 어떤 지지 기반 팬덤층들이 계속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극한의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타협의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보편 타당한 시각을 예. 가지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한번 앞장서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면접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